하고 계시대? 네, 항상 손수하고 있습니다. 손수하고 있어요? 네. 손소? 자, 고현준 만평 작가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고현준입니다. 예. 아니 4.13 총선 때 같이 했어요 방송을. 네네. 그때 무척 유명한 리포터로 내가 알고 있었고 저런 사람하고 이제 방송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여기 보니까 듣보잡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누구지 봤더니 제가 그때 존경했던 바로 그 리포터였던 거야. 예,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 24시간 365일 90주입니다. 꾸준히. 예. 그때 공항에서 리포터하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어디 나가세요? 해 나가세요? 다 이미 짠 사람들한테. 아니요. 처음 본 척하고.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아니 그 중에서 예를 들어갖고 그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알죠. 그래요? 진짜 안 짜고 하나요? 저는 안 짜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세팅을 하는 경우가 세팅을 많은데 하죠. 저쪽에서 오라고. 예. 저는 아니에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짜지 않고 세팅을 했다. 아니야? 아니 이거 현장에서 나는 저랑 전화하지 않았지만 딴 사람이 해줬다.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예.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예. 현장성이 근데 없으니까. 헤드밴드를 왜 했어요 오늘 뭐? 이게 예. 오늘 머리에 왁스를 발라가지고 BTS예요? 내려가면 안 되니까요. 요렇게 쓰면 좀 없어 눌리죠. 보일까봐. 눌려요, 눌려. 머리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안 쓰는지 알겠죠? 헤어스타일 때문에. 날마다 이거 몇만 원씩 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돈을 드린 거예요? 그럼요. 안 드린 거하고 똑같죠? 자, 아빠들의 왕수다. 지난주 반응 좋았어요. 너무 재밌다고. 예. 우리 집사람이 댓글 올렸어요. 저희도 항상 씁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 손수 변호사님. 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그렇습니다. 결정타예요 또. 야, 이게 재판이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제 구형을 하고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면 이제 다음 단계는 선고인데요. 굉장히 재판 후반부에 늦은 리얼한. 시기에 예. 공개됐어요. 네, 결정. 판사에게 아주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이게 원래는 이게 증거 조사거든요. 예. 이게 재판 초반부에 해야 됩니다. 음. 그런데 훨씬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최순실 씨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야 한 거예요. 뭐냐면 이 녹음 파일을 그 검찰이 입수하는 과정에 이게 불법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서야 열린 건데 예. 이게 일각에서는 이거 검찰이 최순실 씨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비장의 무기를 이제 공개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 보통 있는데 항상 그 국민들의 분노 지수를 네. 막판에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런 거 근데 아닌가요? 이게 전략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원래는 그 순서대로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최순실 씨 측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렇게 되고 말았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게 그러면 모든 재판에서 녹음 자료 있으면 다 재생을 하나? 틀어보나? 궁금하실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칙은 이게 증거조사의 그런 내용들이 형사소송 규칙에 있는데 증거를 쭉 이제 이렇게 네. 검찰 측에서 증거를 항목을 쭉 내면 네. 그 변호사 측에서 부동의하게 되면 그 증거를 채택을 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사하게 되는데 역시 그 살아있는 경험에 의해서 그럼요. 생생하네 아직까지. 예. 네, 생생한 증거를 것 내면 같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이 녹음 파일은요. 녹음 자료의 증거 조사는 재생해서 청취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 들어보는 건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녹취록으로 다 풀어서. 네, 녹취록으로 예. 검사가 서면으로 이제 글자를 절장해서 써서. 내는 걸로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중대한 사건이고 또 그리고 이 녹음 자료의 입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다 이제 방청석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청취를 한 거죠. 아하. 중요한 게 또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죠. 들어봤어요. 어제 뭐 TV를 통해서 나왔었죠. 사실 글로 보는 것보다 진짜 이게 녹음 리얼하죠. 내용이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어. 정도로 필이 살아있더만요. 그렇습니다. 좀 이거 끝나고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최순실 씨가 회의의 주재자예요. 그래서 대장이지, 실제로 대장. 아니 해외 이럴 때면 우리 PD님은 이런 걸 딱 준비하고 쫙 한번 중간에 틀어주면 좋을 텐데. PD가 바빠요 근데. 고현준 만평 작가님께서 제가 볼 때는 성대모사를 한번 해주시지 무슨 않을까. 성대모사예요? 성대모사 뭐예요? 성대모사 못해요? 정호성 여기 연대 나왔어요. 연대 전혀 그런데 안 나왔어요. 저. 네. 이게 내용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최순실 전 대통령이라고 할 뻔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섹시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는데 예. 그 전에
그냥 나가면 이거 좀 밋밋하다. 그러니 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최순실 씨가 코치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정호성하고 셋이 있는데 전화로 네. 실제로 회의가 열립니다. 3자 전화가 이루어졌어요? 3자 통화도 있죠. 네, 3자 통화가 있나? 예, 아니 세 명이 어쨌든, 대화가 있죠, 대화가. 대화죠. 예, 통화가 아니라. 예. 네. 그리고 경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좋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부흥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게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들어갑니다. 웃긴 이게 게 4대 국정 기조 중에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경제부. 그러니까 저녁에 있는 삶 그거 장대 손학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 그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기사로 봤어요. 거기다 뒤에다 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경제 부흥을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경제 부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누가? 최순실이. 오. 그건 너무 좋아. 그게 바로 그냥 정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옆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뭔가 지시사항을 받고 그걸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좋다 그러고.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끼리 얘기할 때 우리 봉도사께서 최순실 역할이고 네. 저희는 뭐 백날 떠들어봤자 한마디 하시면 그거 좋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요, 네. 그럼? 아니 난 안 할래 그거. 아니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사람이 정리하고- 맡은 역할별대로 가면 되는데. 다 정리해갖고 나가면 PD가 하지 마요. 그럼 네. 실제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 통화하면서요. 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톤을 어떤 예, 식으로? 그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것까지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야. 구체적인 것까지 이제 방침을 듣고 그에 따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굉장히 큰 충격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정치에도 상당 부분 관여라기보다는 정치에 관련된 그런 그 의견도 피력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당시 야당이 예산안 처리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도 그에 따라서 이제 비판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참 그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면 참 경악할 만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잖아요. 예. 어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니 이거는 최 씨의 정치적 식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언을 구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예. 말을 했고요. 또 이게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국정기소를 정했다는 이거는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유권자들을 모독하는 것에 가깝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리고 또 녹음을 듣고 나서요. 다 같이 듣고 나서 아니 이게 목소리만 듣고 누가 말한 건지 어떻게 하냐? 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장은 누가 들어도 그냥 알겠는데. 듣자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도 물론 변호사가 변호 활동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말도 안 된다라는 비판받아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아니, 변호사들 그런 변론할 때 민망하지 않아요? 민망하죠. 네. 민망합니다. 네. 하지만 그럴 것 뭐 같아요. 민망하더라도 일단은 일은 하는 의뢰인. 건데 변호사의 임무잖아요. 책무잖아요. 네. 게다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 의뢰인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더 민망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결국 수임료를 주는 사람은 이쪽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민망한 일을 했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할 자유와 자격은 청취자분들에게 있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다 사임했잖아요. 그래서 뭐 국선 변호인으로 뭐 선정됐다고 하는데 네. 뭐 그래도 이경재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잖아요. 저는 뭐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그냥 변호사로서는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자신의 생각이 역할을 들어요. 한다. 자신의 직업 활동을 한다. 최순실 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내가 국정농단 했다는 전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 안 되고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기 국정 철학이 있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어제 그 녹음 듣고 나서 바로 하기에는 너무 좀 이것도 민망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녹음 파일 중에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뭐 그거를 해서 딱 해가지고 그거를 막 어렵게 거의 거시기 수준을 계속 말하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비슷하게 했죠. 그러니까 예. 두 사람 좀 닮아갔나 봐요. 근데 정호성 비서관은 그걸 알아듣더라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대단하죠. 딱 그 떠오르는 게 박지만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요? 마치 최태민 씨와 최순실을 만나면 누나가 최면에 걸린 것 같다. 최면에 걸린 것 같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 그런데 또 이 샤머니즘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번 최면에 걸리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최면에 걸린다. 잔상 같은 게 있을 테니까. 예, 얼마 전에 영화 겟아웃 보셨잖아요. 겟아웃. 겟아웃 보셨나요? 좀 봤습니다. 예, 거기 보게 되면 그 자기를 최면에 빠뜨렸고 뇌를 바꾸는 그 여자 딸의 엄마 그 여자 눈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커피잔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거만 듣는 순간 딱 최면에 그쪽으로 빠지니까. 빠져드니까. 예, 그리고 외국의 언론에서 그랬잖아요. 샤머니즘 스캔들 한국이.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그랬잖아요. 대를 이은 교주고 거기에 빠져 있는 신자나 다름이 없다. 라고 추정이 된다. 라는 걸 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설이 있다. 그런 예. 설이 있죠. 예. 그런 걸 썰이라 그러죠. 썰. 예, 저도 그런 인설이고요. 설이라 그러면 이월이죠. 설은 2월에 오니까. 네. 가끔 이런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데 있어요. 아니 올해 이제 내년 2월이라고. 그런가요? 방송이 이렇게 산으로 가는군요. 그럼 다시 끌어내면 이제 바다로 가야죠. 자, 그럼 오늘 최순실 결심 공판 검찰 구형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손소 변호사님. 제가 제일 늦게 한번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 그렇죠. 역시. 그게 왜냐면 결정타니까. 자, 우리 그 아마추어 분들 제일 아마추어인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0시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인설. 예, 예. 이거 정말 제가 얘기하는 건 설에 불과하니까. 예. 그 18개 혐의요. 그렇죠. 검찰은 무조건 세게 부를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무기징역 저는 부를 거로 생각합니다. 아, 무기징역. 검찰의 구형이 구형이죠. 구형 어디까지나 구형. 저는 그 장시호 씨의 곱하기 10. 뭐 그 그러면 정도 15년. 뭐 2년 15년에서 6개월이었으니까 20년 20년 뭐 21년 그렇게까지는 하나 찍으세요. 난 20년 할게요. 저는 15년이요. 15년. 20년 구형은 잘 안 나와요. 그래요? 예. 그런 걸 모르니까. 예. 한번 갔다 와보세요. 전 15년 구형이요. 저는 안 갈래요. 손소 변호사님. 저도 15년 하려고 했는데 예. 먼저 하셔가지고 아, 선수를 역시. 뺏겼습니다. 그러면 15년이 법정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네. 15년이 이건 재판부로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년, 25년 구형은 음. 뱅간에서 안 나와요. 그러려면 네. 15년이 넘어가는 순간 아까 그냥 저기서 차라리 무기징역이 나는. 무기로 때리는데 음. 무기로 구형을 하는데 무기 구형은 무척 이례적이에요. 암만 이게 죄의 혐의가 커도 그리고 15년 준 다음에 법원에다 맡기는 거죠. 무기를 때리든 15년을 때리든 알아서 하세요. 오늘 검사가 이제 의견을 밝히고 이제 구형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구형은 형을 구한다 이런 뜻이죠.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선고인 줄 선고인 아시죠? 줄 알아요. 예. 판이 그 결정이 난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네네. 구형을 하면 2, 3주 뒤에 그렇죠. 선고. 그렇죠. 진짜 이제 형을 네, 내리는 거죠. 맞습니다. 선고는 뭐지? 선고. 선고 공판. 예. 근데 선고. 사실 결심 공판이란 말 때문에 다들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아, 오늘 끝낸다. 오늘 마지막이고 결론. 이건 진짜 구형 예. 공판이라고 이름 바꿔야 돼요. 구형 1심 검찰이 선고가 구형하는 1심 거죠. 선고. 오늘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예, 오늘 구형. 그래서 15년. 네, 오늘 검사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좀 비난 또는 이제 그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도 직접 본인의 그 최종 발언을 할 텐데 예. 최후 진술할 텐데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뭘 궁금해요? 안 궁금한가요? 맨날 궁금한 걸 어떻게 네. 할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추가 정말 궁금해요. 주목됩니다. 기자들도 할 예. 얘기 없으면 정말 항상 궁금해요. 비추가 아니, 이런 주목됩니다. 거는 종편 예. 가서 하세요. 여기서 그냥.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궁금해요? 네. 얘기해 줄까요? 네. 최순실 감옥 가고 오래 사세요 그냥. 영원히 쭉 최순실 forever in 감옥. 아니 최순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아 최순실 아 씨가 최순실이 최고 발언. 저도 궁금해요. 예, 궁금합니다. 예, 궁금해요. 자, 다음 뉴스. 틸러슨 발언. 대화로 관한 정인설 기자님. 제가 이게 6개월 전서부터 연말 연초 되면 급격하게 대화의 분위기로 바뀔 것이다. 맞습니다. 그 봉도사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고요. 그동안 이제 북한 미국과 삿바싸움 했어요. 대화할 거면 예. 조건 하나 맞춰라. 미국이 얘기한 거는 북한 니들 현 상태에서 핵 동결하고 도발 중단해라. 그러면 대화할게라고 했고 북한은 아니다. 그럼 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우리 같이 대화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without precondition 아무 전제 조건 없이 without precondition. 대화하자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 실제 이제 여기 동남아에서 조세뷴하고 북한 인사하고 만나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얼마 전 유엔 사무차장이 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대화 조건을 조율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좀 김 빠진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북에서 미 백악관 대변인이 현 상태에서 북한하고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이거 뭔가 투트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투트랙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째는 조율된 미국의 자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백악관이나 국방부는 군사적 옵션, 압박,
제재 얘기하고요. 국무부는 대화 얘기하고 관여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상황에 따라 뭘 강조할 것이냐 중요한데 이전에도 틸러슨이 대화할 수 있는 두세 개의 채널이 있다.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서너 개의 가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꼬마 락앤맨과는 대화하는 거는 시간 낭비다라고 그냥 뭉갰거든요. 트위터로. 근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이유는 어제 미 공화당의 텃밭인 알라바마주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거든요. 참패를 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지 선언 했지만 그 전엔 지금 와서는 이제 그 사람 무후보인가 아니고 다른 상대편을 내가 지지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질 줄 알았다. 네, 내가 지지한 후보가 아니 경선에서 이겨서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우 얍삽해. 이 아니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 김태호 그 구속영장 청구한 검사가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사실은 나는 구속영장 기각을 청구했다 그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내년에 중간 선거 거기에만 가 있어요. 근데 대북 한반도 가지고 지금 될 듯 안 돼. 이게 약간 중요한 위치에서 약간씩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 발언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원이 51대 49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공화당이 51이고 51, 민주당이 49. 거의 네.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거든요. 이런 게 상당히 압박,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미 대화가 될 것이냐. 저는 아직은 또 계속 밀당을 할 것 같다. 당분간. 저는 그렇게 그런데 생각합니다. 이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괌이 사정권이다 그러니까 괌 주민들이 막 피켓 시위를 하고 그랬잖아요. 네. 미국에서 독립하자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둘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 어찌 됐든지 간에 미국이 사정권으로 들어오는 ICBM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게 일상에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넌 불안한 정치에 트럼프 이런 비판하지? 아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일단 김정은은 전 적성 국가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비판하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이걸 자꾸 이런 상황으로 갖고 가는 트럼프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아 우리 이거 방송 듣고 있는데 재미없어 자꾸만 다른 청취자가 틀면 방송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PD가 나가면서 내일 그만 오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야 그럼 저는 땡큐 그러고 가죠. 오늘 흥이 많이 오르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아니 그 아까 제가 왜 그랬냐 일부에서 네. 이 영장 전담 판사 내년 2월인데 인사가 빨라졌고 1월 말쯤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네. 야, 2달 남았다. 2달 안 남았어요. 2월 10월 다 간 거예요 이제. 검찰 내부에서 전담 판사 바뀐 다음 수사한다는 얘기가 파다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실 그건 코미디 아닌가요? 영장 전담 판사 인사에 따라서 검찰 수사 일정이 바뀌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건 법원이 정신 차려야죠. 법원 그런 개혁의 건가요? 한 사례예요. 영장 전담 판사를 정말 영장 전담 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었고 하든지 어쨌든 그래서 대화는 지금 계속 진행이 하려고 그냥 미국에서 첫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물밑 조건 대화를 없이, 조건 없이라는 얘기를 처음 한 거 사실 미 고위 인사가 한 거는 처음이죠. 사실. 그는 지난번에 틸러슨이 대화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가 트럼프하고 IQ 지능지수 싸움까지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틸러슨이 그 사임 위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대화파니까 예. 틸러슨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강경파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폼페이오 CIA 국장이 차기 국무장관이다. 니키 헬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차기 국무장관 후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그럼 당장 그 해임을 시켰을 텐데 왜 해임을 안 시키지? 이러고 문제 제기하는 또 전문가들도 있어요.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한쪽은 강경, 한쪽은 대화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뭘 강조하느냐만 하는 거죠. 네. 예. 정말 그렇게 이견이 있고 뭔가 메시지가 혼선이 생기고 정책적으로도 혼란이 생긴다면은 예. 미국이 그냥 두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죠. 또 트럼프가 네. 한생질 하잖아. You fire. 하면 끝이죠. 이게 전공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초부터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기로 계획을 하고 한 건지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괜찮네? 라고 해서 계속 활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늘 양수겸령을 치시네. 추위가 주먹 때 정말 궁금하죠. 원래 정치는 그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정말 트럼프가 보기에 틸러슨이 자기와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해고시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자꾸 우리 끝날 때가 됐어요 벌써? 시간 잘 가네요.
예. 방송이 기가 막히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틀러스냐 아니라 트럼프. 우리 거 하는 거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청취자의 마음도 궁금합니다. 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15년 얘기했어요? 네, 다 했죠. 15년? 네. 다 했어요. 예. 자, 저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홍봉대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손소 변호사, 고현준 만평 작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안내 말씀입니다. 오늘 11시 기준으로 거제, 창원, 울산, 부산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아, 여기는 또 지난번 또 지진까지 난 지역이었었는데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여기. 어디 지역이에요? 저 창원입니다. 아, 지역구라 그래서 현역 네. 의원인 줄 알았어요. 출마 준비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지역 주재 기자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건조 경보가 발효되었고요. 화기 취급할 때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산에서는 성냥이나 담배 같은 영양성 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불 발견하면 즉시 119 신고고요. 그리고 이럴 때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혹시라도 화재가 나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초우도 안 좋은 소방관 이런 분들 이 날씨 추운데 물하고 싸워요. 다 얼어버려요 몸이. 그렇죠. 그래서 화재 나지 않게 조심하고 또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 인상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좀 반성이 마시고요. 아 진짜 깨알 같네요. 자, 빠지질 않아요. 빠지질 않아요. 아빠들 왕수다 너무 재밌고 유익해요. 아니 이게 정치적 입장을 떠나고 이번에 9,450명인가요? 9천 그 중앙직 공무원. 네. 이분들 다 현장직 공무원이에요. 네. 교사, 그다음에 경찰관, 소방. 소방, 9,475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택배요. 택배명. 9,400 한 50명에서 75명. 50에서 500 줄다리기 하다가 75명. 중간으로 하자. 9,475. 9,475명. 9,475명. 전국적으로 24,475명. 정 지방직 그다음에 다 보직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분들 다 현장직이에요. 예. 그래서 새롭게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슈. 어제 정부가 전월세 난민 정책을 위한 정책,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임대 활성화 대책이라고 했죠. 예.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의 두 가지 항상 두려움이 있잖아요. 떠나야 한다라는 거, 다른 데로 이사 가야 한다는 그렇죠. 거, 그리고 이사 가기 싫으면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올려야 월세를 된다. 올려줘야 되거나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원래 전월세 상한제 이거 자체가 이제 전월세 금을 좀 못 올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또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네. 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정부는 어제 이걸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했어요.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 맞죠. 집주인들이 임대 사업자들이 이런 형태로 가게 해라 하자라고 해서 등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줄 테니까 요 의무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예. 전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4년, 8년 이렇게 유지를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지금은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4년은 이사 안 가고 해주고 8년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니까 8년간은 세입자들은 또 이사 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율이 12%,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밖에 전체 안 돼요? 임대사업자 중에. 그러니까 이 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당근을 줬습니다. 근데 이 당근으로 과연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아니, 엇갈리는 거죠. 기존의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금 때문이죠. 세금이죠. 또 건강보험료가 확 오를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도 세금 따라 같이 연동해서 오르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세금을 그냥 뺏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은 다 다시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낸 세금들이. 근데 이제 주로 그 집주인들이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이제 임대사업자는 세금이 좀 높더라고요. 그렇죠. 예. 세금도 높고 결국 자기 소득이 노출되니까 그런 걸 좀 그 두려움이 제일 꺼려하는 크죠.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소득세도 요것만 해서 내는 게 아니라 보통 종합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임대소득과 그렇죠. 포함해서 다른 소득까지 합해서 누진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과표라고 하죠. 이 네. 과표가 올라가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사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줄게. 아하. 아까 손 변호사 말씀한 것처럼 건보료를 깎아줄게라고 이번에 제시를 했어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한 사람들 원래 지금 부과를 했고요. 그렇죠.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원래 내년까지만 일몰 해서 이제 2018년까지. 예.
그 세금을 안 걷고 그 이유는 원래 세금을 걷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연장을 해준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해라라고 하면 이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뭐 한 1,303 연간 임대 소득이 1,330만 원까지는 등록을 하면 거의 뭐 건보료나 세금이 오르는 거 없이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등록을 하면 다만 아까 이게 등록하면 전월세 상한제에 준하는 연 5%만큼밖에 안 올리고 최소 4년 아니면 8년 정도의 그 계약 기간은 유지해라. 동시에 이래서 전월세 어떤 난민들을 위해서 좀 보호를 해주는 대책이 같이 병행이 된 거죠. 반응은 어때요? 크게 사람마다 엇갈리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세금 혜택, 세금이라는 게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거든요. 제일 큰 게 양도세입니다. 근데 양도세 같은 경우 혜택을 주는 그 기준이 6억 원 이하, 지금도 6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이걸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강남권에 이제 집이 있는 사람들은 6억 원 공시지가 기준이긴 하지만 실거래가는 8억 원 이상이겠죠. 그 이상인 주택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남 3구라고 하는 뭐 강남구 서쪽 송파구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등록할 메리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사실은 거기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외 다른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노년에 은퇴를 하고 임대소득으로 좀 용돈을 벌고 있는 분들은 등록할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보료 폭탄이 제일 무섭거든요. 하긴 다달이 나가는 돈이 피부양자 내지는 지역가입자로 지금 돼 있는데 이 임대소득이 이제 2천만 원, 1,33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걸리면 자칫 잘못하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주로 이제 지역별로 온도차가 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항상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항상 강남 3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좀 잡기가 힘든 것 아니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어제 김현미 장관 처음 나와가지고 일종의 그 모두 발언 비슷하게 할 때 그 전월세 난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근데 확 와닿던데요, 진짜. 전월세 난민. 그러니까 이번 처음 쓴 표현인데. 그러니까 어디 그 난민이라 함은 뭐 본인이 의탁할 나라가 없거나 보트피플이죠, 보트피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난민이라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는 전월세 난민이라는 것이 있다.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정책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 난민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동안 실제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소득이 한 8% 정도 올랐다라고요. 국민 전체적 평균 소득이. 근데 그 전세 가격은 얼마나 올랐냐면요. 52% 올랐답니다. 그리고 집값, 그러니까 매매값은 22%. 그러니까 소득을 훨씬 뛰어넘은 수준의 전세값이 오르니까 미친 전세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의식주니까 준대 이게. 이게 전세가 집값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2배 이상 올랐다라고 그렇죠. 한다면은 사실 집을 사려는 수요보다 일단 전세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긴데요. 단순하게 그렇죠. 보자면 예. 그게 결국은 그럼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가요? 대부분 그게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전세라는 제도잖아요. 옛날에 이제 고금리 시대 때문에 있는데 전세 끼고 사잖아요, 집을. 대부분. 네. 그래서 그리고 갭투자도 전세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 싼 주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달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는 있다가 집은 사갖고 잘못 사갖고 그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손해를 보는데 전세는 전세는 돌려받잖아요. 그리고 다달이 내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금리 이런 게 싸고 그러니까 집 그 전세 끼고 이제 집을 사고 그랬던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돈을 갚으면서 그 반전세. 네. 월세를 또 월세로 확 못 돌리죠.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전세로 돌리고. 그럼 사는 사람들은 반전세로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저금리 시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죠. 그 줄어드니까 전세로 찾아 떠나니까 전세 원하는 사람들 많고 물량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역시 수요와 공급. 예. 그러니까 전세값이 뜨는 거죠. 그 전세에 들어가는 돈은 결국 내가 다시 돌려받을 돈이니까. 그냥 손소 변호사님 자가 소유인 게 금방 티나잖아요. 저도 뭐 전세 월세 다 해봤습니다. 네. 예, 그러면 자 세입자 입장에서 2년마다 오른 집세, 전월세 상한제는 왜 빨리 안 되나 이제 이런 심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죠. 세입자 심정에서 박수를 치는 정책 아니에요? 지금 10명 중 4명 이상이 지금 전월세를 살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전월세 상한제를 직접 못하는 거는 약간 이제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게 있어서 일단 2020년까지는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보고 그때 가서도
전월세 가격이 안정이 안 잡히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전월세 상한제, 강력하게. 계약갱신 청구제 네. 이걸 직접적으로 해보는 거죠. 이번 가장 이제 핵심은 이번에 집을 2채 이상 가지신 분들이 임대 소득자들이 집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대책을 보고 과연 임대사업주로 등록을 할 거냐 아니면 집을 4월부터 이제 양도세가 중과세 되잖아요. 그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할 거냐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를 할 거냐 아니면 버티기를 할 거냐 끝까지 이 네 가지 사지선다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저는 이렇게 등쳐서 잡아라고 딱 외울 수 있어요. 등쳐서 잡아라. 네. 등쳐서 잡아라. 학교 다닐 때 잡아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꼭 저런 걸 해요. 등록 애들이 그런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1번이 정부에서 원하는 예. 임대사업주로 등록 등록. 그다음 처분, 2번 처분. 자녀에게 증여, 자녀에게 증여, 잡어. 음. 등쳐 잡아라. 등쳐 잡어 자녀에게 증여, 어. 버는 버티기. 등쳐 잡어 이거 넷 중에 하나인데 등쳐 잡어 이러는 게 더 힘들다. 이거 직접 만든 조어예요, 등쳐 한번 잡아. 만들어봤어요. 아, 만들죠.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순서대로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대학은 저요? 예.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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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인설을 정시에 들어. 그러니까 인서울을 그러네요. 정시에 들어갔다. 아니 저 재수했습니다. 아니야 정시. 재수해서 정시에 들어갔네. 정식으로 그러니까 정인설 딱 맞네. 그러네요. 정문으로. 이런 대로 살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원하는 순서예요. 예. 1번 예. 등록해라. 예. 아니면 처분해라. 아니 그다음 3, 4번은 원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그거 좋아요. 왜 그러냐면 세금 많이 내거든요. 많이 냅니다. 예. 근데 이제 한 40% 내죠? 예. 근데 증여세 많이 그 공제가 되잖아요. 공제가 되긴 하죠. 양도세에 비해서. 그 거기에 기간별로 또 공제가 꼼수들이 있습니다. 생기나요? 꼼수들이 생겨요. 그래서 항소가 안 하고 근데-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증여세가 또 공제가 돼요? 아니 모든 세금이 다 공제 부분이 있죠. 네. 그럼요. 자 김영란님 2년 허덕이면 돈을 모아도 전세금도 못 올려주는 게 올려주는 게 현실입니다. 이분 말씀이 뭐냐면 2억짜리 전세를 살았는데 한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 확 올려버리거든요. 아까 50% 올랐다잖아요. 그러니까 55%. 그러면 전세금 못 올려줘갖고 또 싼 전세로 또 이사 가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내내 돈을 모으고 아껴 살아도 예. 그 전세금 올린 그 폭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난달 말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해서 5년간 앞으로 5년간 100만 채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딱 제 늘게요. 얘기인데 저희 갑자기 전세금을 6천만 원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6천만 원이요? 그래갖고 저는 약 오르고 화나서 빚내서 집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계속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오를 거면 어차피 집 산다. 뭐 언젠가 살 거 지금 예. 빚이라도 내서 그리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빚을 내기가 조금 용이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은데 금리가 오른대. 아우 미치겠네. 오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죠. 아니 내년 3번 더 올린대요. 아, 나 진짜 세 번이요? 예. 저희가 세 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예. 예. 앞으로 333이에요. 그래갖고 집값은 올랐어요 조금? 약간 오른 것 같긴 해요. 자 김종님, 김주용님 전 15년 전 받던 월급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그리고 특히 이게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방은 또 공실이 엄청나요. 미분양 물량도 많죠. 미분양 물량도 많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지금 그 개헌하는데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지방 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방에 좋은 일자리 있고 살기 좋고 그러게 되면 지방 아파트 싸잖아요. 근데 왜 안 사냐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 없고 또그 교육 문제 때문에 교육 또 문제 때문에. 많이들 그 딸막거리시는데 결국 딸막거리는 거. 아 이거 내려갈까 말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딸막거리는 거예요? 처음 들었습니다. 딸막. 어디 사투리예요? 아 이거 제 말이에요. 등쳐 잡자 같은 거야. 신조어를 잡아. 아. 딸막.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는 것을 좀 따져 보면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나 교육 환경이 지방에도 만들어지면 지역에도 충분히 내려가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리고 이게 그 여기에서 자 좋은 대학 나와도 뭐 취업한데 인센티브 있다 이런 걸 없애는 사회가 돼야 돼.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그냥 진행이 유려하네요. 정말 너무 유리요. 뿌리듯이. 예. 아니 그 13일 날 청와대에서 예. 이번에 공개 채용했었잖아요.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개 직군에 사람들을 뽑았는데 6명 뽑았죠. 예. 경쟁률이 44대 1이었다고 해요. 44대 1.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그 결과적으로 뽑힌 분들이 6명 모두가 여성분들이었다. 여성분들이었다. 예. 그래서 이 블라인드 채용 얘기가 개혁은 어떤 거예요? 그 블라인드니까 저는 모르죠.
아니 결과로 끝에 결과 나왔죠. 결과 뭐 어떻게 나왔어요? 연세대 2명, 예. 뭐 각 대학 1명씩 아, 그래요? 이렇게 나왔었죠. 다 인서울이에요? 아닙니다. 지방 대학도 꽤 있었고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아, 이 연세대가 직군이 2명이어서 제가 기억합니다. 아, 그렇군요. 통번역군이 이쪽 연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인설 기자가 연세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닌데요? 아무튼 뭐 제가 이제 체크를 못한 거고요. 일자리 통계, 통번역, 문화해설 그리고 동영상, 포토 에디터 이렇게 5군의 그 직무군에 6명이 네. 뽑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분포나 이런 것들은 좀 골고루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 블라인드 채용 얘기가 나온 게 결국은 그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가 문제가 되면서 공공기관들 그 블라인드 채용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된 거죠. 예. 그 대학 입시도 블라인드 입시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얘기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전수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수조사했을 때 이게 너무 좀 심할 정도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2,234건. 그중에 이제 44건이 수사 의뢰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거 타는 거 이게 중간 결과 발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자면 5년간 조사했더니 2,000건이 넘는다. 예. 그러면 제대로 따져보면 또 얼마나 더 있겠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앞으로는 예. 이런 공공부문 혹은 뭐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예. 채용 비리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자성책인데 문제는요.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기존에 흔히 말하는 이제 고스펙자들, 고스펙자들은 우리가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지난 그 학창 시절부터 그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내가 해왔던 노력들이나 뭐 내가 들였던 공이나 시간들이 오히려 반대로 그 감점의 요소가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그 주장들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뭐 블라인드를 하든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형태의 그 채용을 하든 이 모집 전형이라는 것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예. 이 얘기는 뭐 어떻게 해서든 왜냐하면 각자 입장은 또 다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신 대학을 보면요. 연세대 출신이 2명, 숙명여대, 덕성여대, 서울예대, 안산에 있는 거죠. 네. 경일대 출신 각각 1명씩이었다. 음. 그 채용을 담당했던 비서관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기획재정부에 있었을 때 통상 임기제 공무원을 뽑으면 이번도 5년짜리 그렇죠. 임기제예요. 임기제 최대 공무원이죠. 5년이죠. 예, 임기제 공무원을 뽑으면 서울대, 고대, 연세대 출신이 90% 이상, 남성이 90% 이상이었다면서 애초에 블라인드 채용을 했다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채용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었겠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자괴감이 든다. 자괴감은 이런 후회가 든다. 후회가 된다. 후회가 든다. 그리고 내가 이러려고 이명박근혜 정권 공무원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이게 이번에 6명 모두 여성이었잖아요. 예, 다 여성이었어요? 예. 6명이어서 여성이군요. 여풍이 센데. 6명에서 여성이래요. 그렇군요. 예. 여전히 6명입니다. 네. 제가 그 회사에서 또 변호사들 여성명이에요? 네. 공개 채용을 해보면은 예. 정말 같은 조건에서 뭐 시험을 보든 아니면 뭘 하든 예. 여성들이 더 뛰어난 결과를 얻어요. 손 변호사님이나 저나 큰일 났어요. 네. 저는 그래도 저희나 손 변호사님 그래도 시대를 잘 태어나서 그럭저럭 취직도 했는데 그나마. 아들 아빠들이잖아요. 그렇죠. 둘 다. 아들만 둘 있어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이거든요. 네. 100% 여성이에요. 블라인드 채용에서 아니요. 3명, 3분은 이제 그 식당에서 네. 조리하시는 분이니까 네, 여성이고요. 네. 그것도 성차별적이에요, 사실. 아니요. 남성일 수도 있는 거죠. 채용은 남성들도 왔다가 못 버티고 다 나가요. 왜냐하면 무거운 건 다 남성들 들라 그러니까 다 나가고. 그 여성 2명은 이제 격리 파트인데 꼼꼼하게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남성 2명 있었는데 다 나가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왜냐면 그 사장이 우리 집사람 여성이니까 약간 성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채용하다 보면은 왜 여성이 뽑힐까 예. 생각한 결과 이게 뭐 제가 남성이라서 여성을 우대해서 뽑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객관적인 그런 그 숫자로 표현된 거를 보면은 여성들이 뛰어나요. 그런데 이번에 블라인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다 차지했다라는 걸 볼 때는 그거 정말 여성이 더 우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남성 여성이 몇 명인지를 아예 따질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듣는 게 제 경험에 따라서 일반화된 얘기는 아닌데 저희는 이렇게 면접을 보다가 우린 블라인드 채용 뭐 이런 거 안 하는데 면접을 보다가 전공이 이제 행정직 일반직인데 예체능, 미술,
음악, 체육 전공한 사람들 무조건 뽑아요. 왜냐면 왜요? 일을 멀티로 시켜야 되는데 이 예체능 한 분들이 멀티에 능해요. 그리고 아주 센서티브하고 그러니까 그 예민해갖고 네. 일을 잘하더라고. 이게 고용주의 성향과 맞으면 네. 굉장히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죠.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대학에서 배운 거는 직장 나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예를 들어갖고 그 한겨레 특종 빵빵 터뜨리는 서영지 기자 상명대 영화과 출신이에요. 법조 출신인데 그 독특하잖아요. 기사를 아주 섬세하게 써요. 취재도 섬세하게 하고 은큼하게 눈 깜빡깜빡하고 다가가고 너무 취재 막 편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특종을 많이 터뜨리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 서영지 기자. 제 밑에 그 일 아주 잘하는 여자 변호사가 한 명 있는데 네. 재료공학과 출신입니다. 재료공학과 네. 출신의 변호사. 오. 잘하더라고요. 일을. 네. 그 정도로 무슨 거기 그 공장이에요? 공장이에요. 근데 저는 올라갔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했다고 하길래 근데 회사에서도 저희도 블라인드 채용을 해봤어요. 예. 근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맞아요. 더 많은 노력을 예. 해야 되고 그래서 난 청와대에서 했다면 이 노하우를 각 기업이나 뭐 민간에도? 각 네. 정말 이번에 많이 다 공개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뽑았고 네. 어떤 형태로 하니까 적게 됐더라. 이걸 좀 저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거를요? 공감하는 게 공유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이건 전문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헤드헌팅 네. 회사가 이제 곧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다 의뢰하는 게 좋아요. 영세 거기도 투자해야겠네요. 영세 기업 입장에서는 돈 예. 없어서 못해요. 정말 큰 부담이고.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한 명 네. 뽑는데 얼마 딱 하게 되면 네. 그 비용에 신경 안 쓰고 정말 그 정도 비용 들여서 좋은 인재가 들어오면 훨씬 네. 더 이익이에요. 근데 이제 이직이 좀 잦은 직종에서는 그것도 좀 부담이 되는 거고. 이직은 오너가 잘못해 주니까 이직하는 그건 그렇습니다. 네. 자, 블라인드 채용이 근데 올해 채용 시장 최고 하지 않았는데 이른바 이제 그 스펙 좋은 명문대생들 사이에선 불만이 크다고 이거 자꾸 이제 우리 그 PD님 쓰는 게 PD님 명문대 출신이거든요. 왜냐면 자기도 이게 블라인드 채용에서 못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명문대 스펙 때문에 들어온 건데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실력으로 들어왔겠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명문대 가기 위해서 가족들 자신들 무척 고생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직장 들어갈 때 명문대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베너핏을 좀 얻고 싶은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사람 계속 마음에 그거 있죠.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계속 그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저도 뭐 어렸을 때 항상 뭐 너는 어디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어디 가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예. 그래야지 더 잘 살거나 더 좋은 직장에 간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쌓아왔던 본인들의 어떤 노력이나 공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역차별 본인들이 된다.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서울대학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심정일 거예요. 뭐 인서울도 인서울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든지 예, 뭐 그 누가 봐도 좋은 스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이번 청와대 예를 들어봐도 그 지금 그 사진으로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그곳에 출신인 분이 이번에 채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쪽 스펙을 본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모집 전형 자체가 공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우선은 먼저 체크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베네핏을 받았느냐 말았느냐 그리고 그게 공정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따져져야 될 문제지. 그렇죠. 뭐 출신을 따진다든지 아니면 스펙을 따진다든지 이게 우선시되는 모집 전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명문대 들어갈 정도는 일단 기본 그 내용 그 실력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것도 따지고 싶어요. 명문대 들어갔다고 해서 우수한 인재다. 뭐 이렇게 또 딱 못 박아 버리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 2시 공개 방송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요. 당첨된 분들에게 개별 연락 드렸습니다. 1시 30분부터 입장은 선착순입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좋은 자리고요. 늦게 오시면 바닥에 앉습니다. 내일 만나요.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4부 전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